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저녁입니다만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군요. 제천 화재 참사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논란, 오늘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전해드리겠고요. 히사즈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녀상 지킴이 활동 등으로 올 한 해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샘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슈 토크 준비합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고 참 민감한 이슈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죠. 이른바 문바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고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소방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들이 많죠.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히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 학생, 그 2년 전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또 소녀상을 지키는 그런 활동을 해온 학생입니다. 이런 활동들 때문에 모두 4가지 건으로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 끝났고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3심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김샘 학생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는 재판 받느라고 제일 바빴죠? 네, 올해 초에 재판을 한 달에 4개씩 받게 되면서 한 달에 4개? 일주일에 한 건씩? 평균? 거의 그 정도로 받았었어요. 올해 초에.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그 4건이 병합이 돼서 한 번에 진행해서 재판받고 있어서. 네. 모두 4건이라고 그러는데 뭐 시위한 거랑 기자회견 한 거랑 그런 것들이죠? 네. 뭐예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하나랑 이제 이 한일 합의 발표된 이후에 1대사관 있는 건물에 기습 시위 하나랑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시위한 거.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2건, 이 농성장에서 했던 기자회견이랑 역사박물관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 이 2개가 해서 총 4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시위나 기자회견이 뭐 매일처럼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왜 김샘 학생은 하는 곳마다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되게 반대 여론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소녀상 농성을 하면서. 그래서 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학생들 행동에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집회 신고 이런 걸 안 했나요? 시위는 신고한 건 아니었고요. 기자회견은 신고할 항목은 없죠. 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근데 기자회견 하는데 뭘 했다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호를 외쳤다고 이제 시위로 간주가 되어서 기소를 당한 거였고요. 기자회견 하다가 구호 외치면은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5개의 기자회견들은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제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들 혹은 제가 참가한 기자회견들은 아예 정식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찍혔어요? 참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심에선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1년 6개월 구형됐다고 해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적이 다 기억이 나는데 맞죠? 네. 그런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났죠? 1심 선고가 유죄 판결로 벌금 2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났고요. 2심에서는? 2심에서도 검찰이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로 구형을 했고 그리고 선고는 이제 양쪽의 항소를 기각해서 똑같이 1심이랑 똑같은 결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선고. 2심 구형이 언제였어요? 2심 구형이요? 새 정부 들어선 후입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선 후예요. 그래요? 네. 새 정부 들어선 후 새 정부의 검찰도 김샘 학생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라고 했다. 그렇죠. 네.
아직 검찰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2년 전, 그러니까 12월 28일인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2년 전 그날이 이른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 사항이랍시고 발표된 그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화합의 집행부들이랑 예. 제가 숙대를 다니는데 숙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예.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합의가 네, 발표됐다. 합의가 발표됐다라고 이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 뭐 피해자분들을 만났다거나 뭐 이런 걸 할 거라고 미리 언지를 줬다거나 약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서 그렇죠. 되게 갑작스럽게 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고 네. 그래서 좀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평화합의 집행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평화합의가 뭐죠? 일본군이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간부였어요? 네, 운영진 집행부였어요. 네. 그 당시는 대표였어요. 대표를 맡고 네. 있었고 언제부터 여기에 시작한 거예요? 저는 14년도부터 2014년. 시작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집회. 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시에 갔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없고 할머님이 앞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됐다라는 네.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활동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닌데 좀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좀 14년도부터 기회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참여했고, 됐어요. 대표까지 맡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 간 합의가 발표되니까 네. 이건 안 된다 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소녀상 지키기 활동에 들어갔죠. 네. 이 한일합의 내용을 보면 이 소녀상이 공관이라고 그 일본 대사관의 안녕에 우려를 끼칠 수 있다라고 예. 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네, 사실 소녀상은 할머님들의 모습을 표상하는 거기도 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운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철거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합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저희는, 없어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지키는 농성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28일 날 합의 발표되고 이틀 후인 30일 날부터 농성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4시간. 2달간 그때. 2달 동안 24시간. 네. 밤에 또. 네, 그 그렇죠. 한겨울에. 네. 김삼 학생도 그 한겨울에 거기서 밤 지냈죠. 그럼요. 첫날부터. 네. 매일 2달 동안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그 돌아가면서 했었죠? 초반에는 계속 있었고 이제 평화합의만 한 게 아니라 7개 대학생 청소년 단체들, 청년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준비도 없이 했을 텐데 네.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 그게 정말 준비가 없이 시작한 거였고 그 비닐이라든지 천막 반입을 금지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날 첫날에 제 기억으로는 또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막 침낭을 하나씩 막 어디서 막 빌려오고 막 우비를 또 막 급하게 사오고 그래서 거의 그냥 맨 바닥에서 스티로폼 돗자리 하나 깔고 네. 약간 첫날은 그렇게 춥게 지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대단하네요, 정말. 네. 몇 명 정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많은 친구들이 왔어서 한 3, 4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뭐, 한 10명 정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근데 이때가 한파주의보였어요. 예. 너무 추운 날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뭐 3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지면서는 그나마 무슨 뭐 난로라도 좀 이렇게 네. 있고 뭐 그게 가능했어요? 나중에는 천막은 계속 안 됐었는데 그 시민분들이 뭐 그 온열기 같은 것도 좀 가져다 주시고 막 전기도 이제 끌어다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동네에서 네네. 그래서 좀 그나마 나중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핫팩을 온몸에 10개쯤을 이제 붙여야 이제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랬던. 천막을 정말 끝까지 못 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 못 치겠어요. 이게 장기화될 걸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만 비닐로 이제 칠 수 있게 비닐 하고. 천정만? 네, 천정만 하고. 거기서 이제 물이 또 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빼고, 물 빼고 약간 이렇게 하고. 눈 올 때만 이제 딱 치게 하고 약간 그랬었죠. 그런 아주 기특하고 갸륵한 우리 젊은 학생들의 그런 온몸을 던진 소녀상 지킴이 활동이 전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소녀상이 점점 더 늘어났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어쨌든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도 네. 저희 프로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같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세우는 것들이 정말 이 문제가 일상적으로 국민들, 시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또 청소년들 층에까지 할머니들의 희생 그리고 소녀상의 소중함 이걸 알리는 데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앞장선 분이 김샘 학생인데 본인은 정작 한 달에 4번씩이나 재판받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고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상장 받고 박수 받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응원도 받고 용기를 얻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전 정권에서 좀 무리하게 기소한 내용들이 좀 새 정권 왔을 때는 좀 같이 해결을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서 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거죠? 네. 지금 재판은 많이들 도와주죠? 네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재판에 맡아서 도와주고 계셔서. 그렇죠. 네. 벌금 200만 원 사실 뭐 우리 국민 성금 모으면 뭐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이걸로 유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의미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외교부가 만들어 놓은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할머니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양국 정부 간의 그 합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김수영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한일 합의에 대해서요? 네. 저는 빨리 이 정부가 이 한일 합의 무효화를 주장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무효화 선언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머님들의 의견이 뭐 다 동일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앞에서 이 해결 운동을 하고 계신 할머님들은 이 한일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할머니들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이 전혀 담겨있지 없다. 않은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투트랙 정책이 가능한 건지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평창 올림픽 뭐 이전에 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사실 정부 사안들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언제까지 이 한일 합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이제 미뤄질지가 걱정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무효선언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또 송신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리고 다 고령의 나이시고 90이 된 나이 때신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절박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우리 인터뷰했을 때 금년에 졸업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졸업합니까 이제 곧? 올해는 못 하고요. 왜요? 제가 재판이 병합되기 전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1학기 신청했던 수업을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개를. 그래서 이제 학점이 좀 부족해서. 아니 재판 때문에 졸업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재판도 가고 막 자료도 내러 가고 이러면 정말 법원을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나 졸업하겠네요. 네, 내년 1학기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에는 전공이 뭐죠? 저는 국어국문학과. 네. 졸업 후 계획은요? 졸업은 제가 좀 이 여성 인권 문제랑 뭐 전쟁 관련한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네, 대학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온 국민이 성원합니다. 이건 국민적 재판 결과는 무죄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 앞장서 싸웠는데 그렇게 법정에 매주 불려나가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를 만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힘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7년의 사람 네 번째 우리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학생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제천 화재 사망자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제천 화재 법적 책임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얼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렇죠. 건물 그 스프링클러도 안 됐고 인화성 높은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등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는 이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딱 사고가 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또 이렇구나라고 이제 다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 앞에 사고도 비슷했고요. 그 앞에 사고도 비슷했고 그 전에 사고도 거의 똑같은 그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소방차 들어가는데 온통 주차들을 해놔가지고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갔다. 이것도 새로운 게 시민 아니고. 의식이 문제다. 이것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법을 제대로 바꾸지를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바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별 뾰족한 소리를 사실 할 게 없었죠. 못하죠. 네,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 책임이라기보다 이런 게 말 그대로 적폐인데 그렇다고 이게 박근혜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됐다.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수십 년 역사의 어떤 참 잘못된 모습이죠. 네. 근데 이게 청와대가 이제 문 대통령 방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제 23일 날 공개했는데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울먹이셨다. 이러니까 야당은 울먹이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냐.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웠다. 이게 제가 야당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죠. 청와대에 23일 그 공개한 에피소드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세요.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먹이신다.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 국민을 위해 울어주는 대통령. 국민의 욕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엎드리는 대통령.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 마음이 정말 안 좋으셨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쭉 짚어봤지만 사회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중첩된 거니까 더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사건 이 사태 초기에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썼어야 했냐. 글쎄 저도 지금 쭉 전체 문장을 들어보니까 좀 과하네요. 그렇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유가족일 텐데. 근데 이 과한 걸 더 키우는 게 또 문제인 거죠. 홍준표 대표는 여기 받아쳐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운 제천 참사를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하는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예. 활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예. 정치권이 상처를 감싸고 아물게 하고 잘못된 걸 철저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좀 덧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오늘 또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의 무슨 논란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 제천 지역구에 이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답니다. 예. 요즘 정치인들이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런 현장 가면 브리핑도 잘 안 받아요. 방해되잖아요. 방해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권석창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화재 현장 그 폴리스 라인 쳐놓지 않습니까? 예.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려고 했다고요? 예. 그건 제지한 담당자가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권 의원이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 최고 위층, 이 최고 위층이 누군지는 지금 뭐 안 밝혀졌습니다만은 매우 높은 분이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냐라고 해서 억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겠지만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는가. 예. 권덕창 의원께서 이런 데 또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건 현장을 이렇게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훼손할 우려도 있고 지금 같을 때는 좀 할 말 못할 말 좀 가려야 되고 그럼요. 또 참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 오늘도 또 큰 화재가 그러게 공사 말입니다. 현장에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여야가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예. 걸쳐가지고. 예. 오히려 이렇게 공방할 시간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 빨리 머리 맞대고 모여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연성 외장재 이거 어떻게 앞으로는 규제할 것인지 네. 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외장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 빨리 논의하는 게 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방당국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짚어주되 대신에 이번에도 보면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도 바로 해줘야죠. 참 할 일은 있는데 그건 제쳐두고 공방만 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었습니다. 민감하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 이른바 문바 논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우 적극적 지지자들의 일부를 어느 정도 좀 비하의 의미를 담아서 가리키는 말이 문바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단국대 서민 교수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문바들이 미쳤다. 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아주 강한 극단적 발언을 서민 교수가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바라는 용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바라는 단어, 바 있잖아요. 네. 정치인 뒤에 바. 그리고 뭐 연예인들의 뒤에 바. 이게 이제 지나치게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최초로 이게 붙은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세요. 노빠. 그래서 네. 정치인으로선 최초로 거의 팬덤 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신데요. 지금 이 문바, 근데 이제 노빠라고 지지자들을 불렀던 거는 이를테면 일부 언론이나 그다음에 한나라당이나 당시 그쪽에서 이제 그런 열성적 지지 현상이 낯서니까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봐서 붙인 게 빠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회창 그 후보가 빠순이 빠돌이 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또 그래 나 노빠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그랬죠. 또 부정적 이미지가 희석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바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서민 교수가 일단 70%나 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전부를 문바로 규정한 건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한 발 아니죠. 물러서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뭐 미안하다. 그러나 뭐 극렬한 지지 행위는 역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바가 정말 극렬하게 지지하는 일부를 지칭한 거다.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서민 교수가 문제 삼은 거는 이 사실 여부나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앞장서 나가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마 대충 칭한 것 같은데 장해찬 씨는 문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선 어떤 느낌이세요? 우선 사실 젊은 층에서는 이 빠라는 단어가 지금은 그렇게 멸시하는 의미나 혐오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연예인 오빠 부대에서 이 어원이 나왔다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누구 빠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에서는 본인들을 주로 문꿀 오소리라고 칭하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빠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어떤 특성 팬덤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 시작하는 것으로 단어를 사용하면 일단 건전한 논의가 막힐 수 있잖아요. 이 기분을 나빠하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부터 바로. 굳이 우리가 이 문빠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이 단어를 너무 멸칭의 의미로 쓰는 게 이 건전한 논의에 방해가 된다면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쓰지 않는 것도 한 방향일 것 같고요. 그러나 근데 안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극성 팬덤과 어떤 사회적 경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지금 대다수의 어떤 방송이나 뭐 SNS에서는 극렬한 지지자가 문제다 아니다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지하는데 뭐가 문제나 요 정도 선에서만 1차원적인 선에서만 논의가 머물러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뉴미디어 쪽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극성 팬덤 문바라고 칭하자면 이분들의 전선이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져 있는 것 뭡니까?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언론을 상대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이 진보 언론까지 포함해서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은 제대로 된 비판자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자 이 언론들이 만만하게 보고 마치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다 이른바 이 기레기 프레임에 한경화와 같은 그 진보 언론들까지도 포함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경우라면 한결의 뭐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일컫는 그 언론들까지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시사주간지 한겨레 쪽 시사주간지의 편집장이 덤벼라 문바드라라는 포스팅을 SNS에 남겼다가 예. 절독운동이 이어져서 사과하고 편집장 지휘에서 물러난 경우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순한 정도의 어떤 반발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과 이 진보 언론 사이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전선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전선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른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좀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세력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리버럴 약간 중도 보수 스스로들은 그렇게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 간의 어떤 정치적 동맹 관계가 이제 좀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예전에는 이런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그리고 정의당까지 한 틀에 묶고 진보라는 통칭으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러나 이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경험을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 재창출을 하게 되면서 이 지지자들이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노총이나 정교조에서는 촛불 정산을 이른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기도 하고 있죠. 예.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진보 기존의 진보와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색이 분명하게 색을 띠면서 갈라지는 이 양대 전선에서 이 문바라는 현상이 나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사회적인 어떤 경향으로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해찬 씨가 뭐 상당히 정교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전제로 이분들은 보수나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이미 기본 전제인 거죠. 그렇죠. 기본 전제에 네. 깔고 거기다 더 나가서 이제는 이런 전선 진보 언론에 대한 또 보다 더 진보적 세력에 대한 공격과 비방까지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셨네요. 네,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는 판단하지 그러니까 좋다 않고요. 나쁘다를 떠나서. 이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색이 보다 선명하게 정의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바 현상이 과도기적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이번 서민 교수 논쟁 같은 걸 보면 중국 경호원들의 폭행을 옹호하는 일부 팬덤에 대해서 서민 교수가 이런 분노를 터뜨린 것으로 옹호라기보다는 보여지는데요. 기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정당방위할 수도 네. 있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작용, 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 현상 자체가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색이 기존에는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어떤 정치 성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게 분화되고 있다. 네, 이제는 그것이 보다 명확하게 어떤 리버럴로서의 색채를 띄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현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건 최민희 전 의원이 분석해서 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쪽이 아닌 내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저런 분석을 할 수 있겠다. 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예요. 개인에 대한. 예. 어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시민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한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정기국회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추미애 대표는 뭐 원내가 아닌데 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기국회 성과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제천 참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뭐 정의당 지지자 이런 구분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한경호에 대한 비판 부분은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의 부분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 물론 그 진보 언론에 대해서 더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서고 과정에서 그 한겨레 신문이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제목을 낸 적이 있어요. 시사 주간지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준 그런 경험이 남아있다. 이런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레기와의 일대 그 뭐랄까요. 기러기와의 일대 전선? 저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고 그 기레기의 핵심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장악된 공영방송.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구 보수 언론이라고 해왔던 언론들. 거기가 더 핵심이고. 메이저 언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핀트가 빗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하고 정교조와는 이미 우리가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을 때 그때 지지자층이 확 분화됐다고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진보 세력의 대표성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그때 뭐 민노총 정교조 다 민주노동당 지지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실 연대 대상이었지 예, 지지자들끼리도 이미 분화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약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거는 저는 뭐 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이게 노동에 대한 태도가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게 보수적이고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보니 민주당사 여당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민주노총이. 그러다 보니 정부가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판단이 또 엇갈리고 있는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해찬 씨의 분석과 최민희 전 의원의 분석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보다 근본은 수구 보수 언론과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 비판 그리고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장해찬 씨는 그거보다 새로운 분화 현상을 더 좀 주목한 점이 있는데 그걸 너무 부각시키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또 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정서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배우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 번은 꼭 뭐 제가 성탄절에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나 싶지만 문바 현상이라고 하죠. 표현을. 저는 문바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공론장에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냐? 그 부작용은 뭐냐? 사실 불특정 다수의 지지자들, 국민들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예를 들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비판해야지 박사모를 비판하는 거는 언론에서 하기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바 현상에서 이른바 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추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고 그들이 약간 여론을 좀 잘못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희 지난 방송에도 다뤘지만 대통령 방중 외교 난관 잘 극복했다고 호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그냥 뭐 잡다한 방송이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인기 팟캐스트 방송에서 저희 방송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홀도련에 놀아나는 머저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최민희 의원님을 뭐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정신 차리세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신문 온라인 언론을 창간한 그 권모 씨 같은 경우가 그 온라인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비판 플레임을 만들어서 트위터에서 추종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사실 사실과 다른 정말 맥락을 다 고려하지 않은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핫했던 기사인데
일자리 미스매치 문송합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세대 4차 산업혁명 세대에서 문과의 취직률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문송합니다라는 것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약자 표현입니다. 이게 뭐 주요 포털 시사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표현인데 이것에 이제 문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뭐 댓글을 수천 개 달아서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비판은 그 지지자들이 댓글을 아무리 많이 달거나 뭐 트위터를 많이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너무 섣부른 감정적인 비판으로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 문재인 팬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저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에게도 오히려 부담이 될 여지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잘 케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팬덤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된다 그런 걱정은 저는 뭐 배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전제는 이런 팬덤 현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잘못이 늘 가려지고 뭐 이게 뒤에 쫓아와요. 늘 기사를 보면. 근데 뭐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장해찬 씨가 방금 우려한 거는 그런 팬덤 때문에 교만해져서 정책 판단이 잘못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일부 너무 지나친 극성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일반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러지게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은 장해찬 씨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흐름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눈살 찌푸러지는 행동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 방중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자면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문바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문바들이 기본적으로 지적한 것이 방중 보도가 문재인 흔들기 보도다. 네. 그러니까 편파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7.9%가 그에 동의했기 때문에 네. 그건 국민들께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이런저런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편의상 문바라고 쓰는 건데 이 문바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만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폭언을 한다든지 네.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온라인에 있는 뭐 정치인의 팬덤 현상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나서 서로 쌍욕을 하면 그건 그 순간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욕을 많이 먹어요. 네. 예, 근데 그 욕에 대한 반응이 저는 그런 욕을 하면 내가 조금 못 본 점이 있었나? 이렇게 늘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욕하는 분들은 문바만이 아니에요. 안바들은 대선 때 제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철수 네, 아직도 지금 그걸로 저를 욕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공인인 정치인은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더라도 국민이 하시는 욕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또 핀트가 조금 안 맞는 말씀이신 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열성적인 팬덤 지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n분의 1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말 안 듣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이 다 과거 방식인 듯해요.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욕을 먹어야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호원의 기자 폭행에 대해서 지금도 일관됩니다. 많은 욕을 먹었지만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발로 기자의 얼굴을 짓밟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중국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고 그렇죠. 노영민 대사 말 맞다나 경호도 아니고 이건 중국 정부가 조사해서 책임지고 저는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게 일관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언론이 정보를 주면 일률적으로 국민이 받아요.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는데 지금은 언론이 정보도 독점 못해요. 알겠습니다. 시각도 독점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기득권적으로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들 그리고 문재인 흔들기 방중 보도 예, 이거와 일반 국민들이 전선이 치어져 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대결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네.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폭언이나 쌍욕을 하는 거 이거는 일단 선에서 빼고 네, 그건 네. 비난받아야 되고 네, 잘못된 네. 것이다.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서 과연 이게 지나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은 판단에 따라 다르다. 즉 지금 우리가 지적되고 있는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이다. 장혜찬 씨는 그렇게 이런 봅니다. 행동들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같다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분명하게 드러난 부작용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것을 댓글을 단 예를 들면 국민 다수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분들에게 뭐 반성하라 하거나 사과하라 하는 건 무의미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또한 어떤 뭐 지식인이라는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멀쩡한 일자리 기사 문송합니다. 문과의 일자리가 줄어들겠다는 기사에 가서 댓글을 막 수백 수천 개 다는 것들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뭐 제가 저도 보면서 걱정스러웠지만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해 주셨었는데 트위터에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막 그런 팟캐스트 운영자들 친문을 내세우는 팟캐스트 운영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들으시고 재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참 좀만 넘어가게 되면 명예훼손이고 인격 침해까지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폭언과 쌍욕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어주신 것처럼 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민들에게 이건 하세요, 저건 하지 마세요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케이스별로 나타났을 때 이것은 분명한 부작용이다. 일자리 기사에서 이렇게 기자를 욕하는 댓글 수백 개를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는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모두가 n분의 1로 목소리를 내는 시대의 과도기의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이 좀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잘못 말 꺼냈다가 내가 또 댓글 폭탄 맞을까봐, 뭐 문자 폭탄 맞을까봐 두려워서 부작용이 분명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건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잠깐만요. 거죠. 이 대목에서 서민 교수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좀 지나친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또 많은 학자들이나 뭐 사람들도 학계인 사람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더라. 그럼 그 좀 비판하는 칼럼을 쓰세요 했더니 아이고 겁나서 못 써라고 하더라. 그런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교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조기숙 교수와의 논란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서민 교수가 박사모라는 막 음모론까지도 등장했었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난 보수 정부에서 누구보다 열렬하게 보수 정부와 보수 정권 비판했던 지식인인데 그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인들도 언론에 기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측면이요.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저는 그건 어떻게 보냐면 이게 과거의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독재가 무서워서 곡학 아세한 지식인과 언론이 있습니다. 그때는 얘기가 돼요. 예, 왜냐하면 그건 직접 저도 뭐 많이 당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인신상의 구속도 당하고 피해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상의 댓글 때문에 글을 못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식인이 지성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지식인, 지성인, 정치인,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하시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좀 더 들어가면 각 개인의 양심과 결단은 어떤 순간에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댓글이 막 올 걸 무서워서 글을 못 쓴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비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그 댓글로 많이 욕을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 댓글들 중에 폭언이 있어요. 그건 제외하고 그 합리적으로 고민해서 쓴 글들을 읽어보면 분명히 내 논리에 허점이 있었다. 혹은 논리는 완벽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그리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니까 지지자로서 뭔가 용납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언론인이나 객관성을 가장한 지식인들은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 해도 지지자의 입장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언론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왔고 우리 사회의 정치인, 지식인들은 굉장히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자기를 한 번쯤 반성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댓글 다는 거 가지고 이건 뭐 총칼로 억압하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고까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민 교수가 뭐 미쳤으니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식으로까지 약간 극단적 용어로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가 일반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이나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면 그거는 저는 뭐 지금 타당하다. 문구 오소리 예. 팀에서도 거기서 내부에 글이 나오더라고요. 폭언은 우리 자제하자. 네, 쌍욕해서 빌미 주지 말자 네, 이렇게. 네.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를 전부 문바라고 하고 그리고 정신병적이다라고 한 것은 그분 또한 오류에 빠진 것이죠. 과도하다. 예, 그리고 본인이 오늘 그 부분은 해명했죠. 일정 해명했기 부분. 때문에 저는 또 그 해명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는요, 저에게, 네 말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댓글은 되게 다양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댓글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비난하고 이건 저는 정치인이나 지식인, 언론의 태도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이라고만 해도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그렇죠. 다양하거든요. 네. 네. 아무튼 장해찬 씨는 서민 교수 같이 지적할 건 계속 지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네, 그분이-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 지적을 우리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의 탄압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갔다고 봅니다. 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이라고 보는데요. 예.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지금 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곤욕을 공격을 치렀었죠, 받았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좀 여유롭게 관대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뭐 사회의 다양성이나 다양한 논의에서도 좋을 뿐더러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정권의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고요. 그 이제 저해를 다 드세요. 보수 쪽의 패널들이 예, 안희정 나오시면 공격받은 안희정 거. 공격받았다. 예. 저는 그건 똑같이 안희정 지사도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지금 하신 말씀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할 그래서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론이시고요.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그것이 정말 언론의 모욕주기. 이게 그 권부와 언론이 결합됐고 그게 이제 자료로서 증명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대해서 강한 책임을 묻는 이런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저는 어느 언론도 MBC를 제외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부족하다고 보는 건데 국민들은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했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언론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중 보도와 관련해서도 저도 참 화가 났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방중했을 때 그 보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찬사일변도였죠. 예, 그리고 막 공영방송이 나서서 뭐 옷 색깔이 어떻다, 뭐 예. 황금색 옷을 입었는데 저건 무슨 의미다. 그게 주종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는 첫날부터 비판을 했어요. 있지도 않은 홀대론에 막 혼밥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비판 일색의 보도를 한 것은 저는 과거에도 못 봤어요. 적어도 하루 이틀은 알겠습니다.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언론도 좀 자기 반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이른바 문바를 가지고 정치인에 대한 열성적 지지층들의 각종 다양한 행동들 가운데 일각에서 눈살 찌푸려진다,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어떤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본 거거든요. 여기서는 두 분의 시각 차이가 제가 볼 때 뚜렷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장해찬 씨는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우르르 댓글 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건 뭐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이건 이제는 언론도 정보도 독점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넓은 마음으로 보자. 여기에 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양분의 시각 차이가 나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실지 네,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도 지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두 분 다 욕 먹고 있네요. 내가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분들 낭패들을 많이 봤다는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성탄절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떠나려던 분들은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악몽을 겪어야 했습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고. 아침 10시 비행기로 갈 예정인데 한 5시간, 6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일부 승객들은 자비로 숙소를 잡거나 공항에서 노숙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다 재워놓고서는 진짜 가는 거 맞냐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따지시면은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내고. 네, 비행기가 많이 못 떴나 보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결항이 2편, 지연이 이제 280편 등의 항공기 282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23일, 24일 모두 한 560여 편 정도가 지연 결항이 됐기 때문에 성탄 연휴 사흘간 다 합치면 운항 차질을 빚은 항공기 편수 거의 1,400여 편에 달한다는 것이죠. 예. 상당수 승객들이 공항에서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해야 됐고 뭐 비행기에 오른 승객들도 수시간 동안 이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결국 이제 안개 때문인데요. 항공기상청은 23일 오전 6시부터 인천공항에 저시성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하는 일을 어제 오전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안개가 짙었다. 그렇습니다. 이 저시성 경보라는 것은 가시거리 400m 미만일 때 내려지는데요. 짙은 안개 때문에 한때 가시거리가 50m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 22일부터 총 540여 명의 특별근무 인원을 투입을 했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을 해서 개장 준비 중인 제2여객 터미널로 항공편을 분산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외여행 보편화와 저비용 항공사 성장 등으로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사상 처음 2천만 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뭐 편의의 문제를 넘어서 좀 비상 매뉴얼도 재점검하고 항공사들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 위임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20명에 달하고요.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17명 정도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적 쟁점은 뭐예요, 그러면? 이 전당원 투표가 일단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원 당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당규의 주요 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에 전체 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이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전당원 투표는 이런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 당원 당규상의 조항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그 투표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지도부가 결정한 전당원 투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봐야 되겠는데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 추진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통합파들, 통합 반대파들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 실제 전당대회가 진행될 경우에 의결을 하게 되면 다수파는 통합 찬성일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저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일부 통합 반대 입장의 당원들이 뭔 강목, 가죽장갑 이런 것을 준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행동에 나서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제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 투표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고 결과가 31일에 나오니까 이후 상황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 강목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참 안 되는 일이죠. 다음 뉴스는요. 오늘 오후 2시 46분 정도에 수원시 영통구 광교 SK건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조모 씨 등의 1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출동한 소방관 1명은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예.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은 큰 불길을 잡은 이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까? 이 목격자에 따르면 불이 이제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철골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해체하면서 옆에 쌓아놓은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소 절단기 작업 중에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 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됐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을 두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지난 6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카타르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경향신문이 오늘 지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순위파 국가의 일원인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격 출국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한국에 카타르산 LNG 가스 수입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를 위해서 바라카 원전을 볼모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만일 정부가 카타르산 LNG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안정적 LNG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 이건 또 완전히 새로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이 늦어져서 보상금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5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지체 보상금을 최대 2조 원 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공사 대금 지급 등이 중단이 돼서 현지 기업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고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또 원전 건설 사업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이 지면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 두 건이 조금은 다른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해명을 했나요? 일단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짧게 해명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 배경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대금을 못 받아서 도산하거나 철수한 중소기업 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반론을 확인했음에도 이런 형식으로 보도를 강행한 것에 일종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뭔지. 그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현지 시간 20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석유를 불법 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2년 안에 외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예.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지난 9월 채택한 제재 결의안에 이번 제재안까지 함께 이행이 되면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 제품은 2016년에 비교하면 90% 가까이가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더해서 중국이 이번 제재안에 동의했다는 점은 향후에 북중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제재 상황을 투명히 공유하기 위해서 한 라인이 설치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은 또 불만 표시하고 있죠. 하루 만인 23일 김정은이 이 북한 조선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을 더 과감히 전개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또 어제 북한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전제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또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위성을 발사한 것이고 그것은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권 사항에 대해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말폭탄에 그치는 것인지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로써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 내용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태도 역시
역시 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두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첫째는 미 82공 수사단을 찾아서 한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가족 철수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비상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요. 김정은이 평창에 온 선수들을 해칠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종합하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평창 올림픽 기간 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분들 더없이 안타까운 하루였을 텐데요. 이번에도 이 소방차가 가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소방공무원의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한 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결해서 그 개정안의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병훈입니다. 그 지난달에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자는 내용이죠? 그동안에는 그 소방관들이 예를 들면 어떤 그 소방 활동 중에 뭔가 피해를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어떤 피해를 줬다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소방관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방관들이 정말 그 뭐 연가를 내면서까지 그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소송에 대한 일부 부담까지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소방 활동보다도 그런 차후에 차후의 일에 대한 그 부담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소방관에게 직접 묻지 말고 국가에게 묻거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 중과실이 있다면 소방관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런 구조 활동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119 구급차가 아주 급히 출동하는데 그 구급차에 술 취한 행인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리고서 그 구급차에 부딪혔다가 그 옆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소방관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을 묻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그 태안 쪽이었나요? 이쪽에 그 해상 사고에서는 소방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사실 늦게 출동 이걸 고리 가리기 어려운데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의 1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건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거의 뭐 30억 가까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일이 있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누가 갇혀 있다. 근데 도저히 문을 못 열어서 유리창을 깨고 그 문을 열어서 이렇게 구조해내면 유리창값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론 이제 그 피해 당사자의 유리창은 아마 그 서로 묻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옆집 유리창을 깼다. 옆집을 깼을 경우에는 옆집에서는 거의 100% 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에 이 피고는 그 해당 소방관이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소방관이 피고가 됐는데요. 소송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번에 일부 본회의 통과한 법안 중에는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좀 소송 당사자를 국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천에서 소방차 가려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그 차 유리창을 깨고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이래서 차를 옮기고 뭐 이러는 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차 유리창 깬 거는 그러면 그 유리창 값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번 그 법안이 통과되고서 이제 몇 달 후부터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가가 상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것조차도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번에 그 많은 시민들이 왜 유리창을 깨지 않고 2층 유리창을 깨지 않고 사실 이런 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소방관으로서는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런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 모든 게 면책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선가 옛날 그 해외 사례인데 이 예. 소방차가 응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불도저까지 동원해서 불도저가 그냥 그 차를 다 밀어버리고 그 소방차가 간다. 예. 그래도 소방당국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 지금 국회에도 그와 유사한 법률이 개정안이 지금 8개, 9개 정도가 계류 중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법안 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법도 지금 그걸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바꿔보자는 예. 그런 의원들의 개정안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병헌 의원의 안과 또 다른 분들의 안들이 대체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행동을 하다가 이런저런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조금 아까도 소병헌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소방법 일부 개정안들이 통과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예. 예컨대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손해서라도 길을 터야 되는 그런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개정안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건 뭘 바꾼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방관들이 가장 지금 크게 느끼는 소송 주체. 예. 본인들에 대한 소송을 오는 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소방관들이. 예. 그게 아마 주요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미 통과된 법에서는 소송 주체를 예. 그냥 국가나 지자체로 해라. 요 정도만. 예. 그리고 네. 그 소송 내용에 대한 예.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이제 소송 대행이 돼 주는데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네.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피해 소송이 정당한지, 이런 중과 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죠. 더 좀 소방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넓히는, 즉 불법 주차된 것 강제 견인하거나 파손해도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올라와 있는데 그게 왜 통과 안 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요즘 국회가 임시국회 열어놓고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도 이번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법안을 만드는 일인데, 법안 통과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을 위한 임시국회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가지고 밀려있는 법안들을 심의해서 올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풀리면 되는 거죠. 이런 소방관들의 면책 범위 넓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도 별로 반대 안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 부분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반대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요. 뭐냐면 쟁점이 없는 무쟁점 법안. 쟁점이 없는 법안 먼저 하자. 아이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법안 소위 여는 것.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이런 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성탄절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저녁입니다만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군요. 제천 화재 참사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논란, 오늘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전해드리겠고요. 시사즈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녀상 지킴이 활동 등으로 올 한 해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샘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슈 토크 준비합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고 참 민감한 이슈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죠. 이른바 문빠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고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들이 많죠.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 학생. 네, 그 2년 전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또 소녀상을 지키는 그런 활동을 해온 학생입니다. 이런 활동들 때문에 모두 4가지 건으로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 끝났고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3심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김샘 학생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는 재판 받느라고 제일 바빴죠? 네, 올해 초에 재판을 한 달에 4개씩 받게 되면서 한 달에 4개? 일주일에 한 건씩? 거의 평균? 그 정도로 받았었어요. 올해 초에.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그 4건이 병합이 돼서 한 번에 진행해서 재판받고 있어서. 네. 네. 모두 4건이라고 그러는데 시위한 거랑 기자회견 한 거랑 그런 것들이죠? 네. 뭐예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하나랑 이제 이 한일 합의 발표된 이후에 1대사관 있는 건물에 기습 시위 하나랑 일본 대사관 건물 네. 앞에서 시위한 거.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2건. 이 농성장에서 했던 기자회견이랑 역사박물관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 이 2개가 해서 총 4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시위나 기자회견이 매일처럼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왜 김샘 학생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되게 반대 여론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소녀상 농성을 하면서 그래서 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학생들 행동에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집회 신고 이런 걸 안 했나요? 시위는 신고한 건 아니었고요. 기자회견은 신고할 항목은 없죠. 네, 예. 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근데 기자회견 하는데 뭘 했다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호를 외쳤다고 이제 시위로 간주가 되어서 기소를 당한 거였고요. 기자회견 하다가 구호 외치면은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5개의 기자회견들은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제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들 혹은 제가 참가한 기자회견들은 아예 정식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찍혔어요? 참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심에선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1년 6개월 구형됐다고 해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적이 다 기억이 나는데 맞죠? 네. 그런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났죠? 1심 선고가 유죄 판결로 벌금 200만 원 벌금 이렇게 200만 원. 선고가 났고요. 2심에서는? 2심에서도 검찰이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로 구형을 했고 그리고 선고는 이제 양쪽의 항소를 기각해서 똑같이 1심이랑 똑같은 결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선고. 2심 구형이 언제였어요? 2심 구형이요? 새 정부 들어선 후입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선 후예요. 그래요? 네. 새 정부 들어선 후 새 정부의 검찰도 김샘 학생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라고 했다. 그렇죠. 네. 아직 검찰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2년 전, 그러니까 12월 28일인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2년 전 그날이 이른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 사항이랍시고 발표된 그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안합의 집행부들이랑 제가 숙대를 다니는데 숙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합의가 발표됐다라고 이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 뭐 피해자분들을 만났다거나 뭐 이런 걸 할 거라고 미리 언지를 줬다거나 약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서 그렇죠. 되게 갑작스럽게 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고 네. 그래서 좀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평화나비 집행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평화나비가 뭐죠? 일본군 이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간부였어요? 네, 운영진 집행부였어요. 네네. 그 당시는 대표였어요. 대표를 맡고 있었고 언제부터 여기에 시작한 거예요? 저는 14년도부터 2014년. 시작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집회. 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시에 갔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없고 할머님이 앞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됐다라는 네.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활동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닌데 좀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좀 14년도부터 기회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참여했고, 됐어요. 대표까지 맡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 간 합의가 발표되니까 네. 이건 안 된다 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소녀상 지키기 활동에 들어갔죠. 네. 이 한일합의 내용을 보면 이 소녀상이 공관이라고 일본 대사관의 안녕에 우려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네, 사실 소녀상은 할머님들의 모습을 표상하는 거기도 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철거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합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지키는 농성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28일 날 합의 발표되고 이틀 후인 30일 날부터 농성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4시간. 2달간 그때. 2달 동안 24시간. 네. 밤에 또. 네, 그렇죠. 그 한겨울에. 네. 김삼 학생도 그 한겨울에 거기서 밤 지샜죠. 그럼요. 첫날부터. 네. 매일 2달 동안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그 돌아가면서 했었죠? 초반에는 계속 있었고 이제 평화합의만 한 게 아니라 7개 대학생 청소년 단체들, 청년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준비도 없이 했을 텐데 네.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 그게 정말 준비가 없이 시작한 거였고 그 비닐이라든지 천막 반입을 금지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날 첫날에 제 기억으로는 또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막 침낭을 하나씩 막 어디서 막 빌려오고 막 우비를 또 막 급하게 사오고 그래서 거의 그냥 맨 바닥에서 스티로폼 돗자리 하나 깔고 약간 첫날은 그렇게 춥게 지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대단하네요, 정말. 네. 몇 명 정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많은 친구들이 왔어서 한 3, 4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뭐, 한 10명 정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근데 이때가 한파주의보였어요. 예. 너무 추운 날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뭐 3명씩 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사실 정부 사안들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언제까지 이 한일합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이제 미뤄질지가 걱정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중요선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또 송신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2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리고 다 고령의 나이시고 90이 된 나이 때신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절박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우리 인터뷰했을 때 금년에 졸업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졸업합니까 이제 곧? 올해는 못 하고요. 왜요? 제가
재판이 병합되기 전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1학기 신청했던 수업을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개를. 그래서 이제 학점이 좀 부족해서. 아니, 재판 때문에 졸업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재판도 가고, 막 자료도 네, 내러가고 이러면 정말 법원을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나 졸업하겠네요. 네, 내년 1학기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에는 전공이 뭐죠? 저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네. 졸업 후 계획은요? 졸업은 제가 좀 이 여성 인권 문제랑 뭐 전쟁 관련한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네. 대학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온 국민이 성원합니다. 이건 국민적 재판 결과는 무죄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 앞장서 싸웠는데 그렇게 법정에 매주 불려나가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를 만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네. 진짜 힘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7년의 사람 네 번째 우리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학생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제천 화재 사망자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제천 화재 법적 책임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얼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렇죠. 건물 그 스프링클러도 안 됐고 예. 인화성 높은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등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는 이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딱 사고가 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또 이렇구나라고 이제 다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 앞에 사고도 비슷했고요. 예. 그 앞에 사고도 비슷했고 그 전에 사고도 거의 똑같은 그 구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또 소방차 들어가는데 온통 주차들을 해놔가지고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갔다. 이것도 새로운 게 시민 아니고. 의식이 문제다. 이것도 네. 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죠. 법을 제대로 바꾸지를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바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별 뾰족한 소리를 사실 할 게 없었죠. 못하죠. 네,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 책임이라기보다 이런 게 말 그대로 적폐인데 그렇다고 이게 박근혜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됐다.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수십 년 역사의 어떤 참 잘못된 모습이죠. 네. 예. 근데 이게 청와대가 이제 문 대통령 방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제 23일 날 공개했는데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울먹이셨다. 이러니까 야당은 울먹이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냐.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웠다. 이게 제가 야당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죠. 청와대의 23일 그 공개한 에피소드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봐주세요.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먹이신다. 대통령의 숨소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지면서는 그나마 무슨 난로라도 좀 이렇게 있고 그게 가능했어요? 나중에는 천막은 계속 안 됐었는데 이제 시민분들이 그 온열기 같은 것도 좀 가져다 주시고 막 전기도 이제 끌어다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동네에서. 네네. 그래서 좀 그나마 나중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핫팩을 온몸에 10개쯤을 이제 붙여야 이제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랬던. 천막을 정말 끝까지 못 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 못 치겠어요. 이게 장기화될 걸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만 비닐로 이제 칠 수 있게 비닐 하고. 천정만? 네, 천정만 하고. 거기서 이제 물이 또 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빼고, 물 빼고 약간 이렇게 하고. 눈 올 때만 이제 딱 치게 하고 약간 그랬었죠.
그런 아주 기특하고 갸륵한 우리 젊은 학생들의 그런 온몸을 던진 소녀상 지킴이 활동이 전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소녀상이 점점 더 늘어났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어쨌든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도 네. 저희 프로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같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세우는 것들이 정말 이 문제가 일상적으로 국민들, 시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또 청소년들 층에까지 할머니들의 희생 그리고 소녀상의 소중함 이걸 알리는 데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앞장선 분이 김샘 학생인데 본인은 정작 한 달에 4번씩이나 재판받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고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상장 받고 박수 받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응원도 받고 용기를 얻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전 정권에서 좀 무리하게 기소한 내용들이 좀 새 정권 왔을 때는 좀 같이 해결을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 아직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서 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거죠? 네. 지금 재판은 많이들 도와주죠? 네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재판에 맡아서 도와주고 계셔서 그렇죠. 네. 벌금 200만 원 사실 뭐 우리 국민 성금 모으면 뭐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이걸로 유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의미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외교부가 만들어 놓은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할머니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양국 정부 간의 그 합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김샘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한일 합의에 대해서요? 네. 저는 빨리 이 정부가 이 한일 합의 무효화를 주장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무효화 선언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머님들의 의견이 뭐 다 동일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앞에서 이 해결 운동을 하고 계신 할머님들은 이 한일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할머니들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투트랙 정책이 가능한 건지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평창 올림픽 뭐 이전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 국민을 위해 울어주는 대통령. 국민의 욕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엎드리는 대통령.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 마음이 정말 안 좋으셨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쭉 짚어봤지만 사회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중첩된 거니까 더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사건 이 사태 초기에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썼어야 했냐. 글쎄 저도 지금 쭉 전체 문장을 들어보니까 좀 과하네요. 그렇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유가족일 텐데. 근데 이 과한 걸 더 키우는 게 또 문제인 거죠. 홍준표 대표에게 받아쳐가지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운 제천 참사를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하는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활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정치권이 상처를 감싸고 아물게 하고 잘못된 걸 철저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좀 덧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오늘 또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의 무슨 논란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 제천 지역구에 이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답니다. 예. 요즘 정치인들이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런 현장 가면 브리핑도 잘 안 받아요. 방해되잖아요. 방해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권석창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화재 현장 그 폴리스 라인 쳐놓지 않습니까? 예.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려고 했다고요? 예. 그건 제지한 담당자가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권 의원이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 최고 위층, 이 최고 위층이 누군지는 지금 뭐 안 밝혀졌습니다만은 매우 높은 분이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냐라고 해서 억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겠지만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는가. 예. 권덕창 의원께서 이런 데도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건 현장을 이렇게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훼손할 우려도 있고 지금 같을 때는 좀 할 말 못할 말 좀 가려야 되고 그럼요. 또 참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 오늘도 또 큰 화재가 그 그러게 공사 말입니다. 현장에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여야가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예. 걸쳐가지고. 예. 오히려 이렇게 공방할 시간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 빨리 머리 맞대고 모여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연성 외장재 이거 어떻게 앞으로는 규제할 것인지 네. 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외장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 빨리 논의하는 게 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방당국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짚어주되 대신에 이번에도 보면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바로 해줘야죠. 참 할 일은 있는데 그건 제쳐두고 공방만 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었습니다. 민감하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 이른바 문바 논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우 적극적 지지자들의 일부를 어느 정도 좀 비하의 의미를 담아서 가리키는 말이 문바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단국대 서민 교수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문바들이 미쳤다. 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아주 강한 극단적 발언을 서민 교수가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바라는 용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바라는 단어, 빠 있잖아요. 네. 정치인 뒤에 빠. 그리고 뭐 연예인들의 뒤에 빠. 이게 이제 지나치게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최초로 이게 붙은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세요. 노빠. 그래서 네. 정치인으로선 최초로 거의 팬덤 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신데요. 지금 이 문바, 근데 이제 노빠라고 지지자들을 불렀던 거는 이를테면 일부 언론이나 그다음에 한나라당이나 당시 그쪽에서 이제 그런 열성적 지지 현상이 낯서니까 그것을